방금 청년대학부의 휴먼웨어 중 여러 해당되는 그러한 역할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먼웨어 중 휴먼웨어는 역시 소그룹 리더입니다. 저는 이 청년대학부의 이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과정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 특별히 대학생 선교단체들이라든가 여러 페라처치에서는 단순히 소그룹 리더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재생산 능력이 있어서 거듭나게 하고, 전도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면서 또다시 그 사람이 재생산하면서 제자훈련할 수 있는 사람,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제자훈련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청년대학부에서 이 제자훈련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능한 그 소그룹 리더가 될 줄 아는 것, 여기에 그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자 훈련과 관련된 것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 제자 훈련에 좀 목회 철학적인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이것을 하더라도 또 소신 있게 하게 되고 그 주된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성경적인 근거 자체가 좀 확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성전 신학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 또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있죠. 저는 이것을 organizing principle, 아니 관통하는 원리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바로 이 템플,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바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을 때에 어떤 그러한 거의 제사 개념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여러 신앙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화목 제사를 올리는 일, 번제를 올리는 그러한 일들이라든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 성막의 개념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 성막의 그 시기가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성전의 시대가 있었었죠. 오랜 성전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실 이 성전을 대체하는 그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참된 성전이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참 성전을 짓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처소가 일종의 새로운 의미의 성전이 되고, 하나하나의 처소가 또 다 같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그 본질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이 성전 신학이 쭉 어떻게 성경에서는 발전되어 갔는가 하는 것들을 알면서 결국은 오늘날의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로 이루어지는 지체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본질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몸 하면은 하나의 그 세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세포에 하나의 그 세포로서의 어떤 그 독특성과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 인자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DNA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세포의 그 DNA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소그룹 리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DNA인 소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이 세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멤버들이 들어가가지고 점점 자라가다가 나중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아주 중요한 또 이 다른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DNA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어떤 세포들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 몸을 세워가는 것은 성전의 그 어떤 신학, 성전이라고 하는 테마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확고한 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신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평신도 신학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사도 등의 또는 목사 등의 리더십이 주어진 이유가 성도를 구비시키는 데 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에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일반 이른바 평신도라고 하는 이 모든 멤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이 평신도 신학이 확고하게 있게 될 때에 왜 우리 리더들은 이 훈련 사역에 종사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을 구비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을 확고히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는데 사실 공동체마다 필요로 하는 그 지도력, 중간 리더십들 또는 소그룹 리더십들의 특성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바로 그 공동체의 지도교육자라든가 최고의 리더십의 손에서 키워지고 걸러지고 또한 다듬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공동체적인 필요에 맞는 리더를 배출하는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고 바로 이 일은 교육자 자신이 한다든가 또 이 공동체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도 바로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중요한 속으로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그 사람들 개개인의 개인적인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든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확립해야 될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이 바로 또 제자훈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자훈련을 해서 속으로 리더를 세워갈 때 그것은 단순히 공동체적인 필요나 또 그 개인의 필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 전략적인 필요가 있죠. 즉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사역을 통한 아웃리치 또는 영향력 또는 선교적인 어떤 이 임팩트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도 이 소그룹 리더들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는 세워지는 그 일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이 교회사적으로도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 교회를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가실 때, 각 시대마다 변함없이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들은 늘 있어 왔죠. 이 지역교회들은 이 수직적으로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수평적으로 지역교회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메꾸는 그 작업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른바 페라처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대교회가 좀 지나고 나서는 이 수도사들에 의한 그런 어떤 교회들의 약점들이 메꿔지는 일이 있었다든가 또 뭐 종교교회 시대에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페라처치적인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메꿔가는 일들이 있었다든가 지역교회는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수직적으로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수평적으로 꼭 채워줘야 될 페라처치 그 운동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시줄 날줄이 엮이듯이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확장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보게 되는데, 근래에 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주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하나의 그 교회사적인 그 필요로서 인식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이 원맨 비전의 필요성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제자 훈련의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바로 이 인파워링 미니스트리, 사람을 제자로서 세워가는 그러한 그 필요성, 그러한 역량,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는 선교 전략적으로 또는 교회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제자 훈련의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방식 그러면은 대부분 특정한 한 가지 방식만, 또 자기가 배웠거나 자기가 익숙한 한 가지 방식만 생각하지만, 사실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도 그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의 방식도 마치 툴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서 가장 적합한 툴을 꺼내서 그때그때 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 훈련의 여러 형태의 방식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식이 가장 좋으냐 문제보다는 각 방식의 장단점을 잘 알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1대1 제자훈련 방식이 보통 제자훈련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라든가 이런 페라처치들을 통하여서 소개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1대1 그 기초 양육, 1대1 양육에 대한 그러한 이 방식의 훈련이 있죠. 그것이 하나 있고, 보통 1대1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는 내비게이터의 ETS 식의 그러한 제자훈련이 교회에 조금씩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장기적인 그 1대1 제자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저는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의 상황에서는 1대1로 훈련을 하고자 한다면은 온누리교회식으로 길어 한 15주 정도의 기초 양육을 위한 1대1 훈련은 괜찮다고 보지만, 그 이상 길어지는 1대1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의 풍토 속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제자 훈련이 장기적으로 가게 될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관계를 훈련자와 훈련생 사이에 맺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서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길러진 사람들도 이렇게 고구마 순과 같이 다 엮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최고의 이 트레이너, 훈련자가 혹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그럴 때에는 본의 아니게 고구마 순이 다 따라져 나가듯이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대1 관계는 굉장히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 1대1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교회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그 교회 속에 청년대학부 교육자로 들어가서 잠시 2년 내지 3년 정도 사역하다가 나올 텐데 1대1로 제자훈련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그 후를 생각할 때는
청년대학부의 균열과 심지어는 붕괴 해체까지도 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1대1 제자훈련의 그 특징 또 장단점을 파악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그룹 이 제자반, 이 소그룹 형태의 그 제자훈련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무난한 형태이고 가장 필요한 형태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자라든가 훈련가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훈련 받을 수 있는 풍토가 돼 있지 않을 때 이것은 참 또 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국교회의 풍토에서 볼 때는 아직 훈련생을 뽑으려고 해야 뽑아지지 않는, 아직 훈련받아야 될 필요성을 잘 모르는 그런 풍토가 지배적이라고 할 때 이 방법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당장 쓰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형태가 아닌가. 이 제자 소그룹 제자 반보다는 제자 학교식, 이게 그러한 하나의 또는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든가 또는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 LTS라든가 하는 형태로 하나의 이 강의식이면서 하나의 스쿨 운영하듯이 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나. 예를 들면 청년대학부 한 5, 60명 모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1년차들을 잘 지내고 난 사람들, 2년차로 돌아온 사람들 한 10명, 10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기 이 제자훈련 뭐 한 10주 또는 한 8주 요 정도 과정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적합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세우고 또 내용을 주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스쿨 운영식의 그러한 방식, 이것이 일단 한국교회의 상황에 가장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 학교식에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전도단을 중심으로 하는 DTS 같은 형태는 좀 어려운 형태고요. 그러나 학원보건마협의회가 그동안 많이 여러 교회들과 연합해서 했던 그 LTS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10여 기 동안 그것을 해왔는데 거기에 그 자료들이 다 자료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강의안들을 볼 수 있고 어떠한 제목들의 그 강의가 개설됐는지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 교회의 형편에 가장 맞는 그러한 LTC 또는 LTS 그런 것들을 개설하셔서 훈련을 만들어 간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길지 않게 한 7, 8주에서 한 10주, 길어봤자 한 12주 정도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방식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훈련만이라도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에는 그러한 이 인파워링 미니스트리가 잘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훈련 방식으로는 학기 중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같은 때에 한 주 또는 2주 정도를 합숙하면서 수련회식으로 훈련해서 리더를 배출하는 학생 선교단체에서는 주로 IBF라는 단체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수련회 때에 집중적으로 리더를 훈련해서 배출하는 그런 방식,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 학기 중에 꾸준하게 훈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LTC나 LTS식 이 제자 학교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이 풍토가 좀 정착이 되고 나서는 교육자 한 사람이 정말 소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듯이 제자 훈련하는 그러한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장단점들을, 방식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